밤의 장막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부드럽게 감쌀 때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가에 자리 잡은 강태준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보석함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텅 빈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박물관에 가까웠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그에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하루의 피로 속에서도 여전히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늘 그랬듯이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 서윤아를 향해 가벼운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왔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 같은 평온함이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라운지 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화려하기보다는 어딘가 지쳐 보였다. 태준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일 있을 중요한 인수 합병건에 쏠려 있었다. 서윤아라는 존재는 이 저택의 값비싼 가구처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배경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서 식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였다. 식사는 생각 없어. 먼저 자. 그는 윤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아닌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 같은 딱딱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서재로 향하며 덧붙였다. 내일 아침 7시에 깨워.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셔츠는 어제 말한 걸로 준비해두고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들 사이의 대화를 마침표처럼 찍었다. 윤아는 한동안 그가 사라진 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공허함만이 감돌았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그 다음엔 실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감정의 파도는 이미 오래전에 멎어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식어버린 음식을 치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이 집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태준이 좋아하는 커피 원두를 채워놓고 그의 서재 책상 위를 정돈하고 그가 내일 입을 옷을 완벽하게 다림질해 옷장에 걸어두었다. 이 모든 것은 아내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친 그녀는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는 둘이 눕기에도 너무나 넓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거나 게스트룸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다. 이 넓고 차가운 침대는 언제나 그녀 혼자의 몫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은 크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정리해왔다. 그녀에게 소중했던 몇 권의 책,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신분증. 그게 전부였다. 강태준의 아내 서윤아로서 가졌던 모든 화려한 보석과 명품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동이 트는 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사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고 들어왔던 이 거대한 감옥.
이제는 그 기대를 모두 버리고 떠날 시간이었다. 아침 1:60시. 정각, 강태준은 알람 소리 없이도 저절로 눈을 떴다. 그의 몸은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는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에 익숙했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유나가 자신을 깨우러 오지 않은 것이 아주 약간 의아했지만 아마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샤워를 하고 나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어제 말한 푸른색 셔츠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걸려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는 이런 점에서는 완벽한 아내였다. 그의 삶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보조하는 유능한 비서처럼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온 그는 처음으로 집안의 이상한 정적을 감지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나 커피 향이 나야 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고요했다. 세어유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짜증이 밀려왔다. 중요한 아침에 그녀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그때였다. 그가 현관 쪽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들은 것은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서윤아가 평소 집에서는 거의 입지 않는 간편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어젯밤 그녀가 꺼냈던 바로 그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유치한 반항이라고 생각했다. 어젯밤 자신이 그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시위 같은 것. 유나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 안에는 태준이 예상했던 분노나 슬픔 혹은 원망 같은 격한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맑고 투명한, 그래서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보면 몰라요. 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나간다고 어디 친정에라도 며칠 다녀오시겠다. 유치한 드라마는 그만 찍지, 서윤아. 원하는 게 있으면 말을 해. 새로운 가방 아니면 보석말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 필요는 없어.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것이 그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그녀는 그가 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아름다운 세 장의 새와 같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뭐, 당신 돈도 당신의 관심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몸을 돌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단호한 행동에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서윤아, 당장 멈춰. 내 허락 없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지배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명령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잘 있어요, 강태준 씨. 그녀는 그를 여보가 아닌 그의 이름으로 불렀다. 마치 자신들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언처럼. 딸깍,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저택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태준의 심장을 겨냥해 발사된 총알 같았다. 그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말로 가버렸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아주 작은 불안감. 그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그녀의 연극일 뿐이라고
그녀가 곧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중앙의 대리석 테이블에 멈췄다. 그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혼 합의서. 서류의 가장 아래 서윤아라는 이름 옆에는 그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흔들림 하나 없는 단호한 흔적이었다.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과 통제력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이혼 서류. 그녀가 감히 그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관계에서 그녀가 먼저 끝을 고했다.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평온했던 눈빛, 단호했던 목소리, 그리고 이 차가운 서류 한 장.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탈출이었다. 세요, 유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노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원초적인 두려움, 바로 공황이었다. 총재는 아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설 때까지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서윤아가 남긴 이혼 서류를 든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처음에는 공황이었지만 그 감정은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서윤아가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줘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그녀의 행동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이것을 아내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 용납할 수 없는 반란이자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 변호사,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니, 지금 우리 집으로 와. 10분 주지. 전화를 끊은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경멸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는 이 종이 쪼가리가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서윤아는 너무 순진했다. 그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는 그녀가 곧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하는 길,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운전대를 쥔 손에는 힘줄이 돋아 있었다. 그는 서윤아에게 자신이 그녀 없이도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인생에 아주 사소한 흠집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오늘 아침 커피입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로 내렸습니다. 박진우 비서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다. 박 비서는 태준을 몇 년째 보좌해온 유능하고 눈치 빠른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있고 그의 주변 공기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태준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아니잖아.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 항상 드시던 원두의 신선도가 떨어졌어. 향이 약하고 쓴맛이 강해. 다시 준비해.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비서는 당황하며 커피잔을 들고 나갔다. 태준은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알 수 없었다. 평소라면 그냥 마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이것은 유나가 늘 준비해주던 커피와 맛이 달랐다. 그녀는 매주 특정 로스터리에서 갓 볶은 원두를 직접 공수해왔고 그의 컨디션에 따라
원두의 종류와 물의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당연함이 사라지자마자 즉시 그 차이를 느낀 것이다. 불쾌한 기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 있을 인수합병 최종 브리핑 자료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박 비서가 정리한 자료는 완벽했지만 그가 익숙한 방식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윤하는 항상 중요한 수치나 핵심 조항이 있는 페이지의 모서리를 특정 각도로 접어두곤 했다. 그가 긴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을 이제껏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결정적으로 그는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젯밤 내내 그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중요한 계약 조건들이 오늘은 아무 의미 없는 활자처럼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집을 나서던 윤아의 텅 빈 눈빛과 강태준 씨라고 부르던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몇 번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고 임원들의 보고에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그의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퇴근을 결정했다. 박 비서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는 짧은 변명을 남겼다.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는 변명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그녀가 집에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는 너그럽게 그녀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했다. 이번 한 번만은.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낮 시간의 햇살이 거대한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평화롭던 침묵은 이제 그를 압박하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헤매고 다녔다. 침실 드레스룸 그녀가 책을 읽던 작은 서재, 그리고 주방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기 전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드레스룸을 열고는 숨을 멈췄다. 그가 사준 수많은 명품 가방과 구두 화려한 드레스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값비싼 시계들이 주인을 잃은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준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도, 그 사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태준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녀가 돈이나 더 나은 대우를 원했다면 이것들을 담보로 협상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분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냉정하고 위압적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급함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박 비서, 내 아내 서윤아 씨의 행방을 알아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가족 친구들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박 비서는 즉시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팀을 동원해 서윤아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정보망이라면 그녀가 어디에 있든 몇 시간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박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회장님, 서윤아 사모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증발이라도 했다는 건가? 태준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다. 신용카드는 몇 달 전부터 사용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은 오늘 아셔우를 떠나기 직전에 전원이 꺼진 이후로 계속 꺼져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시골의 이모님은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하시고 몇 안 되는 친구분들도 모두 모른다고만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날을 계획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신 것처럼
박비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녀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현금 대포폰 디지털 기록 삭제.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준비된 완벽한 도주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얕보고 있었는지, 그녀의 조용한 미소 뒤에 얼마나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준은 몽롱한 상태로 지냈다. 그의 인생이라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기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침실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너무 넓고 너무 춥게 느껴졌다. 가사 도우미가 차려준 음식은 모래알처럼 맛이 없었다. 그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거실 꽃병의 꽃들이 시들어 있었다. 유나는 이틀에 한 번씩 새로운 꽃으로 바꾸곤 했다. 서재의 책장 한 칸이 비어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낡은 시집 몇 권이 사라진 자리였다. 집은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상과 감정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하던 삶의 일부가 소리 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로 몰아넣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자문했다. 도대체 서윤아는 누구였을까? 그는 그녀와 왜 결혼했던가 아름다웠고 적당한 집안 출신이었으며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그의 제국 건설에 방해가 되지 않을 완벽한 트로피 와이프. 그는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녀가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녀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지도 그는 몰랐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단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강태준. 저택의 광활한 공허함이 그대로 그의 내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패닉은 이제 끔찍한 깨달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일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서윤아라는 기둥이 빠져나가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동해의 푸른 물결이 하얀 백사장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한적한 해안 마을. 아침 햇살은 소금기 섞인 상쾌한 바람을 타고 작은 항구의 고깃배들 위로 부서져 내렸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럽기보다는 정겹게 들리는 이곳에서 서윤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윤아 결혼 전 이름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원룸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그곳의 창문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서울의 거대한 저택처럼 화려한 가구는 없었지만 공간 구석구석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소박한 가구들과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작은 화분들이 온기를 더하고 있었다. 그녀의 탈출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매일 밤 차가운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의 무늬를 세며 쌓아 올린 결심의 탑이었다. 강태준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무심하게 던져주던 돈의 일부를 쪼개고 또 쪼개어 비밀 계좌에 모았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재무관리와 신분 위장 기술까지 공부했다. 자신의 모든 온라인 기록을 천천히 지우고 대중교통과 현금만을 이용하는 법을 익혔다. 그녀는 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조용하고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전사였다. 아침 일찍 일어난 유나는
편안한 면 티셔츠와 리넨 바지 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을 쥔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 그리고 항구로 돌아오는 작은 배들의 풍경을 섬세한 선으로 담아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순수한 창작의 기쁨이었다. 결혼 전 서윤아는 미술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유망주였다. 그녀의 그림은 대담한 색채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유명했고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휩쓸었다. 유수의 해외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안받기도 했다. 하지만 강태준을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면서 그녀는 붓을 놓았다. 태준은 그녀의 재능을 교양 있는 취미 정도로 여겼고 그의 어머니는 재벌가 며느리가 물감이나 묻히고 다니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꿈을 기꺼이 재단에 바쳤다. 그러나 그녀가 바친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상업지구에 월세로 작은 공간을 얻어 작업실로 꾸몄다. 윤아의 작업실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다. 아직은 텅 빈 캔버스들이 더 많았지만 그녀는 그 하얀 공간을 희망의 색으로 채워나갈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충만했다.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거나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인심 좋은 할머니는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었고 옆집 도예 공방의 젊은 도예가는 그녀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어오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다. 윤아예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이따 저녁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새로 구운 그릇이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그들은 그녀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그림 그리는 윤아 씨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순수한 관심과 따뜻한 미소 속에서 윤아는 지난 3년간 잊고 살았던 관계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치유받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간 서울의 K그룹 본사 회장실은 냉전시대의 벙커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진우 비서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한 추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서윤아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좌절감에 휩싸인 태준은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보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그는 현재의 서윤아를 쫓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과거의 서윤아를 파헤쳐보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를 이해하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박 비서, 서윤아 씨가 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기록을 조사해. 학창시절부터 친구 관계 가족 그녀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태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절박함이 더 크게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결혼한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끔찍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박 비서의 조사 결과는 하루 만에 보고되었다. 두꺼운 파일 뭉치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보고서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서윤아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파일에는 그녀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기록과 당시 언론에 실렸던 작은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천재적인 신예의 등장, 색채의 마술사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어 있었다. 그녀의 졸업작품은 파격적인 구성과 깊이 있는 메시지로 학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는 지도교수의 코멘트도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에는 그녀의 대학 시절 사진들도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는 모습 친구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든 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그녀는 생기와 자신감으로 넘쳤다. 태준이 알던 조용하고 수동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빛나는 사람이었다. 가장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찌른 것은 마지막 장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 사본이었다. 그녀가 파리의 국립미술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와 전액 장학금 증서였다. 날짜는 그가 그녀에게 청혼하기 바로 한 달 전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했던 것이다. 태주는 그제야 저택의 서재 옆에 있던 먼지만 쌓여가던 그녀의 작은 화실을 떠올렸다. 그는 그곳을 그저 장식용 공간으로만 생각했다. 가끔 그녀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했다. 이런 멍청한 놈, 그의 입에서 거친 자책이 터져 나왔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단순히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그녀의 영혼을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은 절망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강태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한 손에는 생기 넘치는 젊은 예술가 서윤아의 사진을, 다른 한 손에는 그녀가 남긴 차가운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다. 상반된 두 개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아내를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는 이전과 달랐다.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저 빛나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진짜 서윤아라는 사람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의 텅 빈 눈에 새로운 불꽃이 일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닌 간절한 결의의 불꽃이었다. 그는 박비서를 호출했다. 박비서, 국내의 모든 갤러리와 미술 용품점 예술가들이 모일 만한 커뮤니티를 전부 조사해. 특히 해안가나 조용한 소도시를 중심으로 반드시 찾아내야겠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강태준의 새로운 지시는 박진우 비서의 유능한 팀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윤아의 신용카드 기록이나 통화 내역 같은 뻔한 흔적을 쫓지 않았다. 대신 그물코를 더 촘촘하고 은밀하게 던졌다. 팀은 전국의 미술용품 도매상들의 판매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특히 전문가용 고급 캔버스와 특정 브랜드의 유화 물감을 대량으로 구매한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한적한 소도시들의 부동산 임대 기록과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하나의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포착되었다. 동해안의 작은 마을 해안리에서 서윤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3개월치 월세를 현금으로 선납하고 작은 상가 공간을 임대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인근의 화방에서 다량의 미술용품이 현금으로 판매된 기록이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의 보고를 받은 순간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십억 달러가 걸린 M&A 협상도 긴급 이사회도 모두 뒤로 미뤘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제국을 비워둔 적 없었던 그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가 생겼다.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값비싼 세단이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와 동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푸른 산, 넓은 들판, 그리고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반짝이는 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기분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안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비릿한 바다 내음이 실려왔다. 그의 값비싼 정장과 번쩍이는 구두는
이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박 비서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마침내 그녀의 작업실 앞에 섰다. 유나의 작업실이라고 쓰인 작고 소박한 나무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희망과 불안감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어떻게 그녀를 설득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결심을 굳힌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작업실 안은 온통 햇살과 물감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초라하고 외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창가에는 거대한 캔버스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서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리고 얼굴과 옷에는 형형색색의 물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있었다. 열정과 희열에 가득 차 오직 자신 앞의 캔버스와 교감하고 있는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낯선 여자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챌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고 물감을 섞기 위해 뒤를 돌아선 유나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마주한 차갑고 지친 짜증만이 스쳐 지나갔다.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태주는 그 목소리에 담긴 거리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오랜 습관은 그의 이성보다 빨랐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자로서의 본능을 버리지 못했다. 서윤아, 이게 다 뭐지? 장난은 이제 그만해. 집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녀를 자신의 삶으로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의 말에 유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미세한 감정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붓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집.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집이 어디죠? 그 크고 텅 빈 나를 유령처럼 만들었던 그 저택 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억눌러온 상처와 분노가 칼날처럼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그림에서 빠진 조각 하나를 찾으러 왔을 뿐이야. 당신의 자존심이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녀는 그의 위선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권위에 눌려 침묵하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3년 동안 당신 옆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지 단 한 번이라도 궁금해 한 적 있나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잘 만들어진 인형, 당신의 구색을 맞춰주는 장식품에 불과했어. 이제 그 인형놀이는 끝났어요.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팽팽한 대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작업실 문이 다시 열리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유나 예씨, 작업 중에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처에 왔다가 당신이 좋아하는 카페의 커피가 생각나서 좀 사왔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매너. 태준의 라이벌 기업을 이끄는 CEO 최민혁이었다. 그는 잔인할 정도로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겉으로는 늘 여유와 친절함을 가장하는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최민혁은 태준을 보고는 마치 처음 본다는 듯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의쿠케이 그룹의 강태준 회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등장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그는 유나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후원자인 척하면서 태준의 신경을 교묘하게 긁었다. 유나예 씨,
이분이 혹시 당신을 귀찮게 하고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경찰이라도 불러줄 수 있으니 최민혁이 유나의 어깨를 감싸려는 듯 다정하게 다가서며 말했다. 태준의 굳어진 얼굴과 최민혁의 부드러운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태준은 최민혁을 단순한 비즈니스 라이벌이 아닌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침입자로 인식했다. 그의 안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원초적인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러나 서윤아는 두 남자의 싸움의 전리품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최민혁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혁 씨,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어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가주세요, 강태준 씨. 우린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녀는 두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공간에서 몰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두 남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먼저 움직인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참담한 패배감과 굴욕감에 휩싸여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가 작업실을 나설 때 문이 그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 문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문이 그의 눈앞에서 닫히는 것과 같았다. 문 밖으로 나온 그는 작업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최민혁의 그림자를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최민혁이 여전히 유나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그 미소는 패배한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해안리를 떠나는 강태준의 차 안은 지독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패배자였다. 서윤아의 싸늘한 거절, 최민혁의 조롱 섞인 미소.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완벽한 패배였다. 분노, 굴욕감, 그리고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지독한 질투심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공허함 뿐일 테니까. 대신 그는 핸들을 돌려 인적이 드문 국도를 따라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었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해안 절벽 위에 외따로 서 있는 낡은 호텔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웠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제국을 등지고 도망쳤다. 자신의 실패와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호텔 방은 낡고 소박했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거친 파도와 수평선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전에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는 서윤아의 시선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떠올랐다. 그는 연기할 수도 있었던 해외 출장을 핑계로 그날 그녀를 혼자 두었다. 그는 저녁 늦게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 그는 그녀의 침묵을 이해라고 멋대로 해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실망이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촛불을 켜고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있을 모습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녀가 작은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수줍게 내밀었던 날도 기억났다. 해질녘의 바다를 그린 어딘가 슬퍼 보이는 그림이었다. 그는 건성으로 괜찮네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곧바로 주식 시황 보고서로 눈을 돌렸다. 그림에 담긴 그녀의 외로움을 그는 읽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가 클라이언트와의 접대로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귀가하던 수많은 밤들. 그때마다 그녀는 식탁에 음식을 데워놓고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지도 않고 서재로 직행했다. 그녀의 기다림은 그에게 고마움이 아닌 귀찮은 의무감처럼 느껴졌다.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배운 것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공공연히 유나를 무시하고 하대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것은 여자들 사이의 문제이며 자신의 아내가 알아서 처신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그녀를 화살바디로 내몰았던 것이다. 기억의 파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해답을 찾고 싶었다. 이 지독한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진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질문이었다. 박 비서, 자네가 보기엔 내가 어떤 남편이었나? 수화기 너머에서 박 비서는 잠시 침묵했다. 늘 충성스러웠지만 동시에 정직했던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셨고요. 그런 거 말고 남편으로서의 강태준 말이야.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박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께서는 종종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회장님 식사는 하셨는지,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지 늘 멀리서 걱정하셨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방해가 될까봐 항상 저를 통해서요. 한 번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우산을 가지고 회사 앞에서 몇 시간이고 회장님을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회장님께서는 다른 임원분들과 차를 타고 바로 퇴근하셨고, 저는 나중에 주차장에서 비를 흠뻑 맞고 혼자 서 계신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박 비서의 담담한 목소리가 태준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 동안 그녀는 그렇게 홀로 그의 그림자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던 깊은 배려와 사랑의 흔적들이 이제 와서야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괴로움에 신음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다. 최민혁,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자 원초적인 분노와 함께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다시 박 비서를 호출했다. 초애민혁과 서윤아 씨의 관계를 파헤쳐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최민혁의 의도가 뭔지 샅샅이 조사해. 그의 질투심과 본능적인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 조사 결과는 그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히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악랄했음을 증명했다. 최민혁은 유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는 우연히 강태준의 아내가 과거에 촉망받던 화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가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강태준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의 계획은 이중적이었다. 첫째, 그는 재능 있는 무명 화가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유나에게 접근해 그녀의 환심을 사고 이 모습을 언론에 흘려 강태준의 마음을 흔들고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리려 했다. 둘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 관계를 이용해 강태준 회장이 아내를 폭행하고 쫓아냈으며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흠집을 낼 계획이었다. 그는 유나의 순수한 열정을 자신의 비즈니스 전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강태준의 절망과 자기 연민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유나가 잔인한 남자의 손에 이용당하고 상처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동기는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되찾거나 자존심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이제야 사랑했음을 깨달은 여자를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절박한 싸움이었다.
그는 무작정 그녀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또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 뿐이다. 그는 먼저 최민혁이라는 독사를 처리해야만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서윤아에게 자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녀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호텔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절망이 없었다. 오만했던 총재의 모습도 사라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힘과 통제가 아닌 진심과 보호에 기반한 진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라이벌의 손에서 그녀를 구하고 어쩌면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그의 차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서울로 다시 향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동해안에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리가 위치한 동해안 지역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검은 파도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가올 감정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 대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안리에서 최민혁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윤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가 모르게 마을의 작은 갤러리를 통째로 빌렸다. 그리고는 재능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여 후원하고 싶다는 가머니설로 그녀를 설득해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도록 주선했다. 윤아예 씨의 재능이 이런 작은 마을에만 묻혀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미술계 인사들과 컬렉터들을 몇 명 초대할 테니 당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릴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심처럼 보이는 말에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실력을 아직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열망이 그녀의 불안감을 눌렀다. 그녀는 최민혁의 진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전시회 당일 최민혁이 초대한 컬렉터들은 사실 그가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기자들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파워 블로거들이었다. 그들은 손님으로 위장한 채 최민혁의 신호에 맞춰 윤아와 그가 다정하게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아내 새로운 사랑을 찾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서울의 K그룹 본사에서는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방역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그의 손발을 먼저 잘라버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최민혁이 접촉한 타블로이드 언론사들의 광고 지분을 대거 사들였다. 하룻밤 사이에 최대 광고주가 된 그는 K그룹과 관련된 그 어떤 부정적인 기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다. 기사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동시에 그는 최민혁의 회사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를 확보하여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했지만 아직 그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복수가 아니었다. 윤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전시회가 시작될 무렵 마침내 태풍이 해안리를 덮쳤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졌고 강풍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다. 해안가에 위치한 갤러리는 폭풍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콰직하는 굉음과 함께 갤러리의 거대한 통유리창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과 함께 비바람이 갤러리 안으로 휘몰아쳤고 벽에 걸려있던 윤아의 그림 몇 점이 찢어지고 젖어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림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본 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충격과 슬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최민혁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짜증과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젠장 일이 꼬였군. 유나 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긴 위험하니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위기의 순간 그의 다정한 가면은 벗겨지고 냉혹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 손와 폭풍우를 뚫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쓰러진 나무 때문에 1k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미친 듯이 폭풍우를 뚫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엉망으로 구겨지고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더 이상 그는 권위적인 총재가 아니었다. 오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절박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오직 유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최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강태준, 당신이 여길 어떻게... 최민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내가 꾸민 더러운 연극 전부 알고 왔다. 태준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최민혁과 기자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역과 계약서 사진을 유나에게 보여주었다. 모든 음모가 담긴 명백한 증거였다. 아이, 이럴 수가.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순수한 기회를 짓밟고 이용하려 했던 최민혁의 배신에 몸을 떨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최민혁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악의에 찬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폭풍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기자들 역시 쥐 죽은 듯이 갤러리를 빠져나갔다. 이제 혼란스러운 갤러리 안에는 깨진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비바람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태준은 천천히 유나를 마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깨진 창문으로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무너지듯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유나.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 이기심을 모두 고백했다. 당신이 포기해야 했던 유학 기회도 내가 짓밟아버린 당신의 꿈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놈이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는 그녀에게 저택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부탁이야.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이번에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응원하는 첫 번째 팬이 될게. 진짜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그림을 그리는 당신을 웃고 우는 당신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만 해줘.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돈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연약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유나는 압도당했다. 최민혁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눈앞에 무너져 내린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떠나온 냉혹하고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방어 기제를 벗어던지고 상처 입은 심장을 그대로 드러낸 한 남자였다. 바깥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다. 하지만 망가진 갤러리 안두 사람 사이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감정의 소용돌이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희망의 불꽃. 유나는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남자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폭풍의 한가운데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폭풍이 지나간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울부짖던 바람은 잦아들었고 검은 구름 사이로 새벽의 첫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망가진 갤러리 안강태준은
여전히 서윤아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침묵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윤아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지는 않았다. 그 안에는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고요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일레오나여.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설 것을 명했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모든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아는 그에게 즉각적인 용서를 답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몸을 돌려 엉망이 된 자신의 작품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찢어진 캔버스 빗물에 번진 물감. 그녀의 눈에 깊은 상실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실용적이고 침착하게 젖지 않은 캔버스들을 한쪽으로 옮기고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태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를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그녀의 일을 도왔다.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리 없는 협력은 새로운 관계를 향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갈 무렵 동쪽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며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폐허가 된 갤러리 안으로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그때서야 윤아는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회귀가 아닌 명확하고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기회였다.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그녀의 첫마디였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다시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과 나 강태준과 서윤아가 동등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대신 지지해줘요.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화할 거예요. 더 이상의 추측도 침묵도 없어요. 태주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노력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유예 기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주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당분간 이 작은 해안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그는 윤아의 작업실 근처에 있는 작고 허름한 민박집 방 하나를 빌렸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곳에서의 삶은 그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결과는 끔찍했지만 윤아는 조용히 웃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작업실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이고 그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었다. 태주는 듣는 법을 배웠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 대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의 감정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오만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왔던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삶의 압박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윤아의 경계심도 천천히 허물어졌다. 그녀는 총재라는 직함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을 대체할 새로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관계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태주는 최민혁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처리했다. 그는 복수심으로 최민혁의 회사를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확보했던 기업 비리 증거를 이용해 최민혁을 조용히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지저분한 스캔들 없이 유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깨끗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위협을 제거한 것이다. 그것은 그의 새로 발견한 성숙함의 증거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한 작지만 권위 있는 갤러리. 서유나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적인 개인전을 열었다. 갤러리는 그녀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태준도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위압감을 풍기는 K그룹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갤러리 뒤편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유나를 자랑스럽고 진심 어린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과 치유해야 할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진짜였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갤러리를 걸어 나왔다. 유나의 손이 자연스럽게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졌다. 서울의 밤거리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